제가 생각하는 융합이란 기존의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각 기존의 분야들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돼 왔었는데 그런 기술의 벽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 벽들이 이제 터서 기술과 기술 간의 융합이 되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지 않던 것, 새로운 것들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융합이 이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분야, 저 분야를 잘 융합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공 키워드로 떠오른 융합과 창의성. 이 두 가지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묵묵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북이가 되는 것이 과거 시대의 표상이었다면 현재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아 경쟁력을 길러주는 것이 자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요즘 자녀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더불어 교육까지 시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자녀를 이해하는 방법, 융합하는 인재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 들어본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 제목을 융합형 인재를 어떻게 키우나 뭐 이런 제목도 원하시는 것 같고 이런 그 인문학적 소양도 원하시는 것 같고 그래갖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생명공학, 융합기술 그리고 융합형 인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장면 기억나시죠? 예, 이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세계의 중심인 뉴욕의 한 복판인 맨하탄에서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뭐 전 세계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미국은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뭐 신문 방송 이런 게 일어났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 또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는 누군가? 그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TV 토론 프로그램도 있고 신문에도 났는데 이거 잠깐 USA Today라는 게 미국 전면에 배포되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1년 10월 19일 날짜인데 그러니까 2001년 9월 11일 날 저게 일어나고 한 달쯤 후에 얘기인데 신문에 이 Hollywood does have a role in terrorism. 헐리우드가 이런 테러의 모종의 역할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헐리우드의 영화 감독들이 이 테러리스트들을 꼬인 심리들을 이해하려고 뭐 이 미국 이 펜타곤이라는 게 미국 국방성 사람들인데 미국 국방성 사람들이 할리우드 영화 감독들을 만나서 테러리스트들의 이 꼬인 마음들, 심리 이런 걸 이해하려고 했다. 이런 게 이상하지 않다. 이런 내용의 신문 기사가 실렸고 TV 토론에서도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한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일곱을 밥 먹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영화를 흥행에 성공시킬까? 그런 거죠. 근데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뭔가 저런 그 센세이셔널한 걸로 여러분들 관객의 마음을 탁 잡아야지 되죠. 그런데 센세이셔널하긴 하는데 저게 너무 다 허황된 거다 말도 안 돼. 그럼 또 호기심이 뚝 떨어지죠. 근데 저걸 봤는데 정말 우리 주위에서도 저런 게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갖고 주머니에서 티켓을 사갖고 이제 극장으로 몰려들면 흥행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들 중에는 우리가 가지 못한 미래를 그리는 것들, 우리 실생활을 그린 것들도 있지만 미래를 그린 것들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근데 다행히도 제가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생명공학 관련된 그런 영화들도 꽤 많이 만들어졌어요.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지구상의 공룡은 이제 멸종해서 없어졌는데 그 멸종한 생명체인 공룡을 다시 살려내서 디즈니랜드를 능가하는 놀이공원을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아주 실감나죠.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영화에서 이 공룡을 만들었는데 공룡을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걸, 죽은 공룡을 어떻게 살려냈다라는 걸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공룡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기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기가 공룡의 피를 마음껏 빨아먹고 포만감에 젖어서 휴식을 취하는데 나무에 진액이 흘러내려서 갇히게 되죠. 이게 굳어갖고 오랜 세월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호박이라는 보석 아시죠? 그 한복 마고자 단추하는. 그래서 호박으로 굳어졌는데 광산의 광부들이 캐보니까 호박 속에 모기가 갇혀 있고 이 모기는 아까 공룡의 피를 잔뜩 빨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주라기 공원에 과학자들이 이걸 한번 이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호박 속에 들어있는 모기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피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DNA를 뽑아내서 그러다가 보면 일부 DNA가 좀 손상된 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개구리 DNA를 조금 빌려갖고 메꿔 넣어갖고 완벽하게 공룡의 DNA를 만들어서 그 공룡의 DNA를 가지고 공룡을 만들었다. 내는 게 지금 주라기 공원의 영화 속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룡을 살려냈다고. 공룡이 살았어요? 안 살았죠? 지금 근데 영화 속에서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랑 너무나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공룡은 살려내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공룡은 못 살려내지만 한번 매머드라는 동물을 한번 살려보자. 매머드도 지구상에서 멸종된 생명체예요. 여기가 매머드가 살던 고향인데 어디냐면 시베리아예요. 여러분들 시베리아 안 갔어도 무지무지 춥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땅을 파면은 조금 들어가면 영구 동토층이 나와요. 영구 동토층은 뭐예요? 한 번도 녹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머드가 놀다가 그랬는지 어찌어찌 지진이 일어나서 그랬는지 그 밑에 묻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꽁꽁 얼려갖고. 우리 고기 안 먹고 오래 보관할 때 냉동실에다 보관하잖아요. 그럼 한참 지난 다음에도 상하지 않은 고기를 녹여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영구 동토층은 완전 천연 냉동고 역할을 해갖고 매머드 고기들이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끄집어내갖고 DNA를 끄집어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아까 공룡은 뭐 호박 속에 들어있는 모기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피 속에 들어있는 DNA 그거 발견하기가 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매머드는 저 밑에 천연 냉동고에 묻혀 있으니까 거기서 DNA를 끄집어내갖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과학자들이 수행을 하죠. 그런데 이게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이 기사가 났는데 Let's make a mammoth. 매머드를 만들자. 뭐로부터? DNA로부터 만들자. 그런데 이 기사가 어디 났어요? 네이처라는 잡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럼 아까 그 주라기 공원 얘기나 이 매머드 복제 프로젝트 얘기나 공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DNA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DNA만 확보하면 죽은 생명체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DNA 속에 모든 생명체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DNA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DNA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느다란 실가닥같이 배배 꼬여 있는 이런 실가닥인데 이 속에 생명체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가고 아주 센세이셔널한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DNA를 자르고 붙이는 마음대로 DNA 이렇게 잘라서 어떤 정보를 띄어내버리면 생명체의 어떤 정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걸 넣으면 또 새로운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그래서 DNA 자르는 가위가 개발이 됐고 DNA를 붙이는 풀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원하는 데를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읽고 있어요. 여기 써 있는 이게 이제 DNA 정보예요. 그래서 이 DNA를 마음대로 붙이고 자르는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그게 언제 개발이 됐냐면 1973년에 개발이 됐는데 바로 그 전해인 1972년에 하와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와이에서 학회가 열렸어요. 학회라는 건 전문 과학자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자기 연구한 거를 발표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학회가 끝나고 저녁 때 가갖고 와이키키 비치에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의 보이어 교수님하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코엔 교수님이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당신 뭐 합니까? 나는 DNA 자르는 가위 연구해요. 그래 당신은 뭐 합니까? 나는 플라즈미드라는 걸 연구하는데 이렇게 고무밴드 같이 동그랗게 생긴 DNA를 연구해요. 나는 뭐 합니다. 당신 뭐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점 긴장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그 가위 기술하고 내 고무밴드 기술하고 합하면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도달하니까 들고 있던 맥주잔을 들고 부르르 떨었어요. 지네들끼리 감동에 어려갖고 그래갖고 들고 있는 맥주를 부르르 떨고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 있는 냅킨을 뽑아서 펼치고 볼펜을 꺼내며 쓰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극도의 긴장감에 도는 거예요. 내 고무밴드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당신의 가위로 뚝 자르면 이렇게 길쭉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가 여기 있고 풀로 붙여. 그러면 이 고무밴드 속으로 이게 뚝 들어오잖아요. 이거하고 이걸 붙이면. 근데 이게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무지무지 작은 거라서 박테리아랑 섞어주면 이게 박테리아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박테리아가 이 인간의 정보를 자기 정보인 줄 알고 이거를 이용해서 인간 성장어를 막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내 컴퓨터가 저기 작은 컴퓨터가 있는데 큰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USB를 여기서 꽂아서 USB에다가 실어갖고 이 큰 컴퓨터에다가 넣으면 컴퓨터가 내 정보를 읽죠. 저 컴퓨터에 있는 음악도 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림도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USB 같이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고무밴드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인간이 갖고 있는 DNA나 소나 개나 말이나 심지어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DNA가 똑같아요. 똑같은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만 달라요. 그러니까 저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로 정보를 옮길 수 있듯이 이런 USB 같은 데다가 인간의 DNA 정보를 실어서 박테리아에다가 집어넣으면 박테리아가 인간의 정보를 읽어갖고 인간 성장 호르몬을 와글와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박테리아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박테리아는 한 마리가 두 마리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시간이 20분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만 키우면 와글와글 자라. 2호선 그 신도림역에서 전철 러시아워 때 한번 갈아타 보셨어요? 그 사람들 머리가 계단에 올라가면 확 올라가잖아요.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게 박테리아 몇 시간 키우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래요. 와글와글.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완전 신도림역 파워로 박테리아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성장으로는 여기서 찔끔찔끔 나오는데 내가 키가 더 크고 싶어. 그래서 저 키 큰 선생님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이 사람의 DNA를 박테리아에다 집어넣어서 박테리아를 엄청나게 신도림역 파워로 키우면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출해 갖고 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막 흥분해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회가 하와이에서 끝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고 스탠포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해인 1973년에 이 기술이 완성이 됐는데 근데 3년 뒤인 1976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27살에 밥수환슨이라는 사람은 아주 젊은 벤처 투자가예요. 벤처 투자가라는 건 뭐예요? 돈을 투자받아 갖고 좋은 기술에 투자해서 더 돈을 버는 그런 거죠. 그야말로 가위 만드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1시간, 2시간 얘기하다가 드디어 이 가위 만드는 사람이 돈 냄새 맡는 귀신한테 홀려갖고 알았어. 야 그러면 내 기술 다 줄 테니까 회사 만들자. 그래갖고 제넨텍이라는 회사를 76년 4월에 설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상품을 인슐린이라는 게 이거 인간이 만드는 인간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안 나오면 당뇨병에 걸려요. 그래서 당뇨 치료제로 인슐린을 써야 되는데 또 누구 보고 달라 그러면 인슐린 주사 놓고 뽑을게 달라 그러면 대주고 있어요? 안 대줘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슐린 만드는 DNA 정보를 박테리아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와글와글 신도림역 파워로 키우면 되겠다. 그래 갖고 이제 이걸 만들자. 그래 갖고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하죠. 그래 갖고 드디어 이 가위 만드는 아저씨예요. 이분이 그 타임즈의 전면을 장식을 하죠. 그래서 부민 지네틱 엔지니어링 유전공학의 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Shaping Life in the Lab 실험실에서 이제 생명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탄생을 하게 되고 타임즈 전면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 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1호 제품이 되고
박테리아에서 키워서 1호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약품부터 이게 나와요. 의약품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인슐린 같은 의약품에서부터 나왔고 이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BT 분야를 색깔을 붙여갖고 구별을 했어요. 이 빨간색 BT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의 피를 의미해요. 피를 의미해서 빨간색 BT는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만드는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레드 바이오테크놀로지, 빨간색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한 게 우리의 먹거리, 식품, 식량 이건 다 농산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농산물은 녹색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린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화학 소재 이건 이제 산업 바이오인데 산업을 일으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석유에서 지금 다 나오죠. 이런 소재도 석유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석유가 이제 다 가고 난 다음에 바이오에서부터 그런 걸 만들자. 그런데 공해 없이 깨끗하게 만들자 그래갖고 깨끗한 하얀색을 써서 화이트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의약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먹거리, 에너지, 화학 소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모든 우리의 삶의 분야를 점점 점령해 가고 있는 거죠. 이 소재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바이오가 만드는 소재 중에 거미줄 여러분들 아시죠? 거미줄이 이런 특성 갖고 있는 거 아세요? 강철보다 5배 강하고 나일론 2배의 신축성, 방수성, 생분해성 이런 게 있어서 미국의 US 그 아미에서는 이걸 가지고 뭘 만들냐면 방탄조끼도 만들고 군수용 신소재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거미줄은 누가 만들어요? 거미가 만들죠. 거미가 왜 만들겠어요? 그 정보를 어디에 갖고 있겠어요? DNA에 갖고 있겠죠. 거미줄을 가지고 있는 정보인 DNA를 잘라서 박테리아 속에다가 넣어서 와글와글 신도림력 파워로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 회사에서 노력을 하는 거죠. 듀퐁이라는 회사에는 박테리아에도 집어넣고 효모에도 집어넣고 캐나다 회사는 염소에다가 집어넣어서 염소 젖을 짜면 막 거미줄 성분이 나오게 만들고 러시아에서는 식물에도 집어넣고 그랬죠. 또 이 바이오 생명공학계에서 또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상한 애가 하나가 태어났어요. 복제양 돌리라는 애가 태어났는데 한번 보실까요? 돌리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다. 돌리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포유동물, 인간을 포함한 여러분이나 저나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다 태어났어요. 얘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체세포 복제, 체세포라는 게 뭐? 체라는 게 몸체자예요. 체력, 체격, 체육. 그러니까 몸에 있는 세포가 체세포예요. 체세포, 몸에 있는 세포를 하나 떼었고 홍길동이나 손오공이 분신술 하듯이 체세포를 복제해 갖고 태어났대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한번 보실까요? 얘가 복제양 돌리예요. 이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기 위해서 3마리의 양이 동원이 됐는데 A양, B양, C양이 동원이 됐어요. 이 A양으로부터는 체세포를 채취했어요. 그러니까 체세포라는 게 뭐예요? 몸에 있는 그냥 세포예요. 근데 세포 속에는 핵이 있고 DNA 정보는 이 핵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A양으로부터 채취한 체세포를 이용했고 B양으로부터는 난자를 채취했는데 난자도 세포를 갖고 그 속에 핵이 있고 얘의 DNA 정보는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핵을 뽑아내면 DNA 정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뽑아내고 난자의 빈 껍데기, 영양분 성분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하고 이 난자의 껍데기를 융합을 시켜요. 섞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융합을 한 다음에 세포수를 불려서 C양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상한 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몇 년 뒤에 부고가 떴어요. 이게 지금 복제양 돌리의 무덤이에요. 폐암과 관절염으로 고생. 그 이후에 다른 비정상적인 징후는 없었음. 향년 6.5세. 이 같은 종의 양의 평균 수명이 11 내지 12세인데 12세라 그러더라도 반 이상 산 거예요. 자, 이 2000년대에 대해서 들어서 또 다른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 프로젝트 초안이 발표됐고 2000년 6월 26일 뭘 완성했다는 거예요. DNA 속에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DNA는 여기에 ATGC 4가지의 알파벳으로 저장을 해요.
이 ATG3라는 이 알파벳이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읽은 게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읽는 게. 이 순서가 몇 개냐면 이게 35개예요. 35개를 다 읽은 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할 때 한 사람 거 읽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 거 읽는데 든 돈이 3조 원이에요. 이게 이제 한 10몇 주 정도로 단축이 됐고 한 500만 원 정도로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1000불 정도, 1000달러면 한 100만 원 남짓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에 다 읽을 수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드디어 이제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0달러를 향하여라는 슬로건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우리 개 한번 해갖고 DNA 한번 읽어볼까? 뭐 심심한데 그 정도까지 이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10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1000불이라는 건 우리 30억 개 다 읽는데 드는 돈의 목표 금액인데 이거는 30억 개를 다 읽지 않고 지금 30억 개 다 읽어봐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의미를 모르는 게. 그래서 의미 아는 아주 일부분만 읽어서 해드릴게요 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지만 지금 이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벤션 오브 더 이어,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2008년에 이 유전정보 서비스가 지정이 됐는데 참고로 2006년에는 유튜브가 1등을 했고 2007년에는 아이폰이 1등을 했고 2008년에 이 유전정보 서비스, 이게 아까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여러분? 그 영화 배우. 그 안젤리나 졸리 받아봤더니 자기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유방 절제 수술을 과감하게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2013년 8월 16일 날짜인데 유방 절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공식석상에 나타난 최초의 사진이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중 8구 걸릴 게 뻔하니까 유방 절제 수술을 한 그런 사람이죠. 지금 이제 이런 서비스가 바야흐로 현실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생명공학 기술은 생명공학 기술로만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요새 융합기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BT나 IT나 NT가 융합기술이 탄생을 하면은 그 기존의 기술만 갖고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원숭이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지금 이제 먹이를 위해서 주지요. 그럼 얘가 생각에 의해서 팔을 뻗치죠. 받아 먹죠. 이번에 아래에다 넣었어요. 얘가 보고 아래로 얘 생각에 의해서 팔을 뻗죠. 받아 먹죠. 교육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융합형 인재라 하면은 우리가 통상 T자형 인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T같이 자기가 알아야 될 분야는 깊게 알아야지 돼요. 요새 이제 융합을 하려고 그러면 혼자 못해요.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기가 전공의 지식이 깊게 있지 않으면 누구도 상대해 주려고 안 그래요. 그렇지만 옆에 것도 좀 알아야지 뭔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지식을 깊게 알면서 주변 지식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우물도 파려고 깊게 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넓게 파기 시작해야지 깊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를 하는지 관심 있게 봐요. 아우 저건 내 거 아니니까 나만 이거 할래. 이런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것도 이제 알아야지 이 융합형 인재로 키우는데 6살 아이의 뇌의 크기는 벌써 어른 크기의 95%나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큰 거예요. 뇌 사이즈를 보면은. 그래서 얘가 다 달아나고 생각하면 오산인 게 4살 때 아이의 뇌를 보면 뇌 성숙도를 보면 이게 파란색이 성숙한 건데 요 감각, 촉각이나 시각 부분만 성숙해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다 미성숙 상태예요. 뇌가 크기만 했지 이 속에 들어있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볼륨만 컸지. 이 뒤에가 감성이 자라는 부분이에요. 감성. 이성이 자라는 부분은 굉장히 늦게 발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성은 어린애들이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근데 이성적인 판단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엄마들은 얘도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이게 잘못되게 이제 자녀 교육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뇌의 발달을 이해를 해야지 얘는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앞에 부분을 우리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전두엽이 뭐를 하는 기관인가를 한번 보면은 전두엽은 판단, 기획, 조직적 사고, 정책 수립, 그러니까 아주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하는 아주 철학적인 사고를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14세, 15세에 그런 뇌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아직. 그래서 10대에는 전두엽이 굉장히 덜 성숙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대의 사고를 어른들의 사고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예요. 근데 어머니들은 얘가 내 생각하고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애라고 전제를 하고 푸시를 하는 거는 굉장한 무리라는 거죠. 아직 이 앞에 있는 뇌가 없는 애를 얘는 아직 뇌가 없는 애지, 그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죠. 부모가 아이의 전두엽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이성적인 판단을 엄마가 해준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얘는 감성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이제 엄마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지 애 대신에 전두엽 역할을 해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엄마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게 엄마의 정보력. 요새 엄마의 정보력이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 아빠의 무관심. 아빠가 자꾸 관심을 갖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걔 자녀 교육을 망친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빠의 무관심, 아빠가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관심을 잘 가져야지 돼요. 이게 지금 잘못 가지니까 차라리 그냥 없는 게 나아, 이런 아주 자주 섞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 교육은 자녀를 위해서 해야지 부모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부모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 키우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이라는 건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새록새록 느낀 행복감이면 그게 충분히 부모한테 보상을 자식이 해준 거지. 너 커서 나 뭐 해줄래? 뭐 시켜줄래? 뭐 자식 키워갖고 덕 보려고 그러는 건 아주 못난 부모나 하는 거죠. 그냥 키워갖고 잘 되는 거 그거 보면서 행복 느끼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게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람은 덤으로 받는 거지 자녀를 위한 자녀 교육을 해야지 나를 위한 자녀 교육을 하면은 안 되겠다는 거죠, 부모가. 그래야지 자녀가 올바로 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두엽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걸 자녀가 스스로 느끼도록 행동해야 돼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강압은 공포의 대상만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랑이 느껴져야지 여기서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는 옳은 색이 그렇게 하는데 여긴 뇌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이성적인 얘기를 하고 막 사랑 대신에 매를 먼저 들고 그러면 야 나는 다리 위에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임에 더 틀림없어. 이게 반감만 생기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이 없는데. 그래서 또 하나는 공동 프로젝트를 해갖고 엄마 아빠가 한 목소리를 내서, 아까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목소리뿐이 안 나오니까 엄마만 위해서 살면 되는데 엄마 아빠가 딴 얘기를 하면 저 엄마 얘기 틀려 일로 와봐 아빠 얘기 들어 이러면 얘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성적인 전두엽이 없는 애 보고 이 감성만 있는 애 보고 엄마 아빠가 딴 얘기를 하면은 어디다 대고 지금 얘가 맞추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자녀를 인격체로 인정을 해야 되고 자녀의 소질과 능력을 발굴해서 끝없는 격려와 칭찬, 이게 이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소질과 능력을 발굴하고 아이들은 각기 다른 소질과 성향을 타고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엄친아가 하는 거, 엄친딸이 하는 거 걔는 걔네 집 얘기고 우리 집은 딴 얘기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애들의 꿈이 뭔지를 좀 잘 여러분들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애들은 꿈이 다 다르거든요. 뭐 대통령 되라, 장군 되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 하찮은 거라도 거기에 아이들의 갈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꿈이 자기 발달의 원동력이 되고 부모가 되기에는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그게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하는 꿈이에요. 그럼 그때그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를 그때그때 격려를 해주는 거죠. 이제 사회에 가서 스스로 알고 터득해 가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지. 야, 여기 의사 돼야 돼. 우리 집 가문에 의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는 해야 돼. 너 정도 되면 할 수 있어. 그래갖고 우리 한이야 이거 알았지? 이러 갖고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자기가 되는 그런 꿈을 가이드를 해주는 게 부모인 거죠. 근데 이제 부모 중에서 이런 부모 있어요. 너 들어가서 공부해. 그리고 나 텔레비 봐야 돼.
그러니까 자녀가 공부할 때 부모도 공부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뭐 만화책을 보든지 뭘 하든지 뭔가 이 해서 부모는 거실에서 TV 보며 자녀들은 방에서 공부하기를 기대하지 말자. 그러면 부모도 자식도 들어가서 게임해요. 딱 아유 뭐 엄마도 하는데 뭐 나라고 못해. 엄마가 전두엽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감성에서 아 우리 엄마 저렇게 공부하는데 우리 엄마 보면 훌륭한 사람이야. 그럼 나도 훌륭한 사람 되면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뭔가 감성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부모가 행동을 해야지 되는 거죠. 삐뚤어지고 엇나가는 아이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모는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말을 듣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자. 부모의 채찍이 아이의 목을 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자. 그러니까 애가 뭐를 원하는지 뭐를 잘하는지를 찾아주는 게 진정한 자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이라는 게 저도 이게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정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우리 애들 키워보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사는 게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걸 정말 새록새록 느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갖고 얘가 이런 그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걱정도 됐어요. 하여튼 이 도덕 교과서대로 사는 게 여러분들 아마 연세 좀 지긋하신 분은 그걸 느끼실지 모르는데 정말 이게 정말 인생을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공교육의 부재예요. 이 공교육이 부재. 그러니까 점점점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를 제발 좀 세워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에요. 중고등학교 애들 한창 반항 있는 애들 그때 뭐가 부모님이 전두엽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사랑한다는 거를 알고 선생님도 존경해야지 된다는 걸 부모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부모님도 그런 거꾸로 화살 맞는 존재가 될 수뿐이 없어요. 이 사회가 어른을 존경하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료들한테 얼마나 잘했나 얘가 어떤 애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투자하고 잘 사귀어놓은 게 엄청난 자기 자산을 키우는 길이에요. 이게 인간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가치는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해야지 될 거는 인성. 아까 얘기하는 뭐 도리, 예의, 신용,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그게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된 그런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사회가 이제 됐어요. 질서가 잡힌 사회. 옛날에는 어수선한 여러분들이나 저희 부모님들이나 우리 윗세대가 살 때는 이런 게 안 통했던 사회일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질서가 잡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사회의 리더가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의성, 자기가 해야 될 게 뭔가 새로운 일을 찾는 능력 이것도 이제 부단히 개발이 돼야 돼요. 이런 건 이런 것 저런 거 새로운 것들 해보면서 이제 뭐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해보고 뭐 여행도 가보고 그러면서 앉아서 공부만 해갖고 되는 거는 아니죠. 사회성, 주위 사람들과의 융화 능력 이게 이래야지 그 융합형 인재가 융합 연구를 하려고 그러더라도 사람하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감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교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사회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인생 최종 목표는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이 좋아서 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경쟁력. 그러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경쟁력 있는 거를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뭘 잘하고 사회는 지금 경쟁 사회거든요. 어디 가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거기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걔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경쟁력이 있지 못하는 거 억지로 하면은 결국은 거기 가더라도 거기서 이제 도태되고 낙오자가 될 수뿐이 없고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줘야지 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가는 이 거북이를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표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못 살 때 노력해야 산다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 거북이는 아주 이상하게 짝이 없는 놈이에요. 왜 자기가 못하는 이
달리기를 잘하는 토끼하고 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어쩌다가 이겼는데 토끼가 다음에 할 때 또 잘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쩌다가 잤지. 그 다음날 과음을 했든지 이래서 얘가 잤지. 또 하려는 법이 없어요. 그 한 번 이겼다고 또 하자고 그러면 평생 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접어드니까 그러지 말고, 야 토끼야, 너 이거 말고 차라리 뭐 수영을 하자든지 아니면 산꼭대기에서 굴르기 하자. 얘 목수 집어넣고 또르르르 굴르기 하든지 자기가 잘하는 게임을 하려고 해야지, 못하는 거에 접어들어갖고 그냥 죽어라 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길을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말고 자기가 잘하는 길을 가게 해야 되는 거죠. 얘 보세요. 같은 거북인데 얼마나 표정이 밝아요. 똑같은 거라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해야지 거기서 경쟁력이 있고 거기서 살아남아 갖고 훌륭한 삶을 살고 보람된 삶을 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사회에서 행복이라는 게 이 길 저 길 정해 있는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가 갈 길은 여러분들 자녀가 찾고 부모님하고 같이 찾아서 행복한 길을 찾아서 가야지, 다 아까 그 1등, 2등, 3등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어려운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거북이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주는 그런 부모가 되셨으면 저도 오늘 강의한 게 보람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엽 역할을 부모님이 담당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 거에도 되게 동감했고요. 15살, 14살? 아직 전두엽 미성숙하다는 부분이랑 어른들이 저희를 똑같이 어른 취급한다는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했어요. 지금 중학생인데요. 아직 저도 구체적인 진로는 결정을 못한지라 좀 더 여러 방면으로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현재로서 저희 엄마가 생각보다 되게 잘 해주시고 있다는 느낌 들었고, 앞으로 많은 엄마들이 이 강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와닿지만 또 어떤 부분은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또 부모님께 조금 이성적으로는 어려워도 그렇게 감정적인 부분이라도 감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좀 들으러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했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또 대화할 거리도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자기들이 뭘 좋아하고 뭐에 대해서 다가가고 또 엄마한테 어떤 거를 요구해 올지 저는 또 그런 거를 들으면서 또 준비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융합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분야 사람들과 같이 해야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를 깊게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도 상대를 해주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뭔가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융합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잘 상대도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자형 인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전공 분야는 깊게 하지만 옆에 것도 어느 정도 넓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물을 깊게 파려고 그러면 넓게 파기 시작해야지 깊게 판다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자기 전공 분야는 깊게 알지만 주변 것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옆에 분야하고 융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행위자가 있겠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결과가 나오겠죠. 게임 이론이라는 게 협력이라는 것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협력의 진화와 관련된 분야의 말로 융합이 잘 실현되는 분야예요.